그래서 옛날에는 엑시트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이야기 그랬죠. 그 시선들이 네. 좀 있었어요. 먹튀. 그래서 창업자가 뭐 돈 받고 이렇게 나르나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좋고요. 제 버전을 하나 더 추가하면 빨래를 개면서 들어도 아주 좋은 아스쇼입니다. 오늘도 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엑시트 이후 스타트업 창업자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궁금해하고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지만 왜 창업자 엑시트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그렇죠. 예, 못하죠. 예.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암암리에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좀 물어오시는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엑시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엑시트란 이제 회사를 매각을 통해서 투자금 회수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엑시트하신 경우에는 경영권에서 손을 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로망, 그렇죠. 일종의 로망. 특히 같은. 힘들게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네, 더 그렇죠. 네, 매일마다 꿈꾸시는 로망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요, 과연 정말로 엑시트하고 나서 진짜로 행복한가?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사람이 마냥 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모더레이터가 되고 이제 용식님이 메인 스피커가 되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창업자들이 엑시트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창업자가 왜 매각을 하는가?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요? 뭐냐면 야구공은 때리는 게 아니라 맞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각을 하고 싶어도 이게 매각은 거의 안 되죠. 왜냐면 그쵸. 1년에 보통 M&A 건수가 7,0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법인 수는 거의 한 100만 개 가까이 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일반론과 그리고 현실론을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일반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제 매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회사 성장이 좀 한계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뭐랄까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그 매각을 네네.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회사가 정말 잘 될 것 같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그냥 계속 달리는 거죠. 네네네. 그게 가장 큰 이익이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쵸. 보통 그 매각이 이뤄진 경우는 첫 번째는 창업자가 사업을 그만하고 싶은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얼마나 힘들어. 직장인분들 다니다 보면 본아웃 되면 회사 그만두시잖아요.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들도 계속 사업하다 보면 그만하고 싶어요.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네,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는 끝까지 달릴 각오가 돼 있고 네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치거나 그만하고 싶으면 그렇죠. 사람이니까. 이제 매각을 네네. 고민하게 되고 이때 좋은 제안을 받으면 아싸리 이렇게 딜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네네. 보통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뭐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건데 네. 근데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A 측면에서 되게 스킬이라든지 뭐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온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M&A 하면 굉장히 어렵게 해서 더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M&A 했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쭉쭉쭉 커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창업자가 매각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더 할 걸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 산 것 같은데 그냥 훅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 사람이 괜히 샀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정보의 비대칭성도 크지만 창업자의 심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그럼 좀 다양한 경우의 사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진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창업자가 근데 저는 딱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사업은 너무 힘드니까 손 딱 떼는 순간 처음에는 이제 너무 후련하다가도 이제 뒤에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갑자기 내가 이미 손 뗀 회사인데 너무 잘 돼 그러면은 후회를 할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손 잘 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어떤가요 보통? 보통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옛날의 창업자들은
뭐랄까 후회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산 네트워크스의 남민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좀 안 맞고 계속 시너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마침 기업 가치가 떨어진 시점에 그때 그 모회사가 외국계 회사였는데 그 산 회사였죠. 거기는 되게 의사결정이 빠르나 봐요. 그래서 여기 그냥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남민우 회장 그러면 내가 다시 사겠다. 대신 싸게 이렇게 해서 다시 싸게 사가지고 회사를 다시 키운 사례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창업자가 매각을 한 걸 후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창업자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재창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창업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만 하더라도 한 게임을 매각하고 카카오를 했지만 거의 한 10번 정도 실패하고 나서 카카오를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어가지고 창업자들이 자기가 가진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 이걸 기반으로 빠르게 다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연쇄 창업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 후회하지 않는 거 또 재밌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뭐죠? 뭐죠? 그 오랫동안 의류업계에서 크게 그 회사를 그 창업을 해서 운영한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시고 좀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분이 회사를 매각을 했을 때 그 사인을 하잖아요.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했을 때 엉엉 울었대요. 너무 슬퍼가지고 거의 30년 동안 키운 회사를 넘겨야 자식 되니까 같을 것 같아. 엉엉 울어가지고 그때 그 산 회사들이 당황했다고 하고 너무 미안했대요. 미안한 거 아니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울고 막 그러니까 정말 그 근엄한 회장님이 울었다고 하는데 근데 입금이 되고 나서 굉장히 활짝 자본주의에서 활짝 웃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이고 너무 재밌는 예시네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울었던 것도 진심이고 웃었던 것도 진심이죠. 맞습니다. 그 어느 것도 거짓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뭐 지금 울고 웃은 얘기 나온 김에 심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창업자분들은 일단 매각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상황일까? 일단은 가벼울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곧 찾아오는 고민들이 있을 것도 같고. 저도 주변에 수십 명의 창업자들에게 물어봤고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허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허탈감과 허무함. 왜냐면 정말 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거든요. 정말 내 모든 걸 다 불태웠고 다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통장에 찍힌 숫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숫자가 좀 크잖아요. 크긴 하죠. 크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근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이 방에 돈을 이렇게 쌓아준다 하더라도 저는 허탈감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이 방이 좀 큰데. 왜냐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과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거니까 허탈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적인 그런 그 허탈감 때문에 뭐 방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딱 얼마 찍혔는데 처음에 그냥 신기하다 싶다가 그다음부터 너무나 큰 허무감이 몰려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 술만 마셨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 허무감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그 주병진 씨 있잖아요. 연예인 주병진 씨가 예능 하시는 그렇죠. 속옷을 속옷 회사를 상장시켜서 큰 돈을 버셨는데 그때 한 말이 허무하다, 허탈하다. 난 진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이 과정이 굉장히 난 숭고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숫자에 찍힌 그런 통장에 찍힌 숫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판단이 드는 생각이 그럼 더 많은 돈을 벌자. 그럼 좀 더 허탈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런가요? 매각이라는 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많은 경우가 돌발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걸 딱 매각 이후의 삶을 준비를 못했다. 그게 엄청난 그런 뭐 허탈감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대신에 방황을 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이제 평생 방황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아, 제2의 인생. 예. 딱 듣기만 해도 제가 그렇죠. 두근거리는 단어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2의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맞이하게 되는. 그렇죠. 긍정적인 면은 역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부겠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면 정말 뭐 신분이라든지 지위가 달라지게 되죠. 기존과는. 왜냐면 그렇죠. 뭐 일단 뭐 직장인이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지게 자본을 되고 엄청나게. 그리고 커리어상으로도 일단 회사를 매각시켜 보면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게 그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감도 쌓이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도전심도 뭐 이렇게 불붙게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기반으로 하고 싶은 일들 뭐 그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면으로 이어진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은 대체 뭐가 있나요? 예. 방황하는 거 외에. 예, 방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일단은 그 자기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그것도 순식간에 돈 벌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얘는 정말 친구고 우리 오랫동안 오.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관계가 될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 드라마 일타 강사를 뭐 네네. 주제로 한 드라마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장면이 있거든요. 아 친구들이 굉장히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쵸. 아니면 되게 뭐 굴종하거나 아부하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갑자기 그 줄어드는 인간관계가 거네. 굉장히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도 뭐랄까 그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뭐 과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든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일단 과도한 자신감 좋지 않죠. 좀 네. 약간 이상해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를 하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아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찬찬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정리도 하게 되고 뭐 인간관계도 좀 정리를 하게 되고 자기 심리라든지 멘탈 케어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이게 서서 이루어지면 이게 가능한데 갑자기 이루어지면 그게 좀 못한다는 거. 이게 졸부 근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엑시트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스타트업 씬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엑시트를 했을 때 좀 더 그런 부정적인 걸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을 평소에 좀 미리 해놓으면 정말 그렇죠.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나은 결과를 그렇죠.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엑싯을 하셔도 막 M&A 해도 바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메이지 않습니까? 메인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단어가 락업이기 때문에 메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의무 근로 기간이라고 말하는 이 락업 이 기간은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보통 네. 기간은 6개월에서 5년인데 6개월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창업자가 그냥 바로 손 떼고 싶다. 그냥 모르겠고 그냥 빨리 나오고 싶다. 너무 지금까지 힘들고 지쳤다. 이런 경우는 대신 조건은 좀 안 좋겠죠. 그렇겠죠. 네, 왜냐면 뭐 그 입장에서도 뭔가 온보딩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텐데 창업자가 바로 나가버리면 분명히 조직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좀 조건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뭐 길게 걸리면 뭐 5년이 걸릴 수도 5년 너무 긴 거예요.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케이스 맞구나. 바이 케이스죠. 5년 같은 경우는 좀 창업자가 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같이 한번 더 키워보자 회사를 그런 경우는 100% 엑시트를 하지 않고 좀 지분을 일부 남겨가지고 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데 매각을 해서 또 한번 매각을 하는 걸 계획할 때 그렇게 생각을 좀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 근로 기간 동안 그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뭐죠? 첫 번째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만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는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어. 근데 뭐 직원들로서는 이 사람을 뭐 창업자로 안 보겠죠. 더 이상은 뭐 존중은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업자는 돈을 벌었는데 직원들은 뭐 그만큼 돈을 못 벌면 창업자만큼은 못 벌죠.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원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사실 창업자가 워낙
절대적으로 많은 노력과 그런 걸 했으니까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도 그렇죠. 예. 그런데도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란 게 막상 그렇죠. 창업자가 큰 예. 돈을 엑스트하고 나는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마음에 그리고 약간 힘들어하는 거군요. 뭐 인지상정일 수 있다고 생각. 같이 했는데 나도 야근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전 이게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창업자들 중에서는 좀 네. 그래도 그 현명한 분들은 네. 좀 일부 금액을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지분 구조를 좀 조직원들이 뭐 속된 말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놓아서 그런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도 합니다. 현명한 분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리스크는 아무래도 인수자와의 관계죠. 여기서 트러블 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많잖아요. 거의 다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넌 이제부터 조직원이야. 근데 일은 창업자처럼 해야 돼. 라고 이런 심리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또 돈을 썼으니까.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직원도 아니고 창업자도 아니고 뭐 이런 애매한 위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둘이 정말 아주 매끄럽게 융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있긴 해요. 네, 없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 보시면 되고 조직 문화 충돌이라든지 그쵸. 사업 전략 방향에 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업자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않으면 정말 트러블이 크게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창업자는 파업이나 태업을 하기도 해요. 그냥 대체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송 걸 수도 있긴 한데 또 창업자들 중에서 좀 영악한 분들은 뭐랄까 한 3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1년 6개월 정도는 얼추 하다가 나머지 1년 6개월은 태업을 하는 경우 그러면 되게 그 인수자 입장에서는 열받지만 어떻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절반은 했으니까 그냥 끌고 갈까 뭐. 근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스탠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배 창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 한번 샀는데 개판 친다. 뭐 정말 맞아.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다고. 그래서 좀 그래도 성실하게 좀 의무 근로기간 뭐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군 훈련이겠죠.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엑스사신 창업자 본인한테도 사실 그 신뢰도나 대중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업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근데 락업을 중간에 끊고 도망가시는 분은 없어요? 있죠. 있고요. 있는데 그건 대응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인수자가 대인배라서 그냥 참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 참는 것 같아요. 소송 걸어봤자 머리만 아프니까 대신에 어쩌겠어요. 그분의 크레딧은 떨어지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크레딧은 중요하니까 신의 성실의 그런 역할은 다 하시는 게 좋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엑싯 이후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창업자분들이 엑싯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뭘까요? 일단은 좀 쉬었다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했다가 좀 방황도 해보고 그러다가 창업자 DNA가 또 발동이 되죠. 그게 죽지 않았군요. 눈에 보이는 거죠. 카메라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마우스는 그냥 뭐 눈으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버릇 난 못 준다고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재창업을 하죠. 그래서 업계 유명한 사람이 노정석 님이라고 유명하시죠. 그분이 과거엔 보안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블로그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 회사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뭐 VR, AR 뭐 이런 걸 도전하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리켜서 이분들을 연쇄 창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더 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기존보다도. 물론 더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는데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010년대 가장 크게 성공한 회사라는 카카오와 쿠팡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다 연쇄 창업자였거든요. 그래서 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과거에 뭐 한 게임을 크게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과거에 뉴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축적이 되니까. 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되니까 좀 남들과 확실히
더 나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 거의 생태계의 황소개구리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교란종이죠. 교란종이라고. 아 나쁜 의미 아니라 예, 정말 강력한 그렇죠. 예, 분들이다. 뭐 양민학살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투자도 처음부터 엄청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예. 이해를 갑니다. 그 다음엔 또 뭐 창업하실 수도 있지만 벤처 말고 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죠. 네. 그래서 김정률 그라비티 회장님이라고 네. 대표적인데 요즘은 많이 모르세요. 옛날에 2010년대, 2000년대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라그나로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게임을 네. 만들어서 일본의 건호라는 그런 회사에 한 몇천억 원으로 파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네. 굉장히 돈을 많이 네. 버셨고 이게 대단한 게 십몇 년 전에는 이렇게 몇천억짜리 M&A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슈와 파급력을 일으켰죠. 근데 아쉽게도 이분이 그 다른 곳에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송도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테마파크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새롭게 만든 회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모바일 게임을 해야 되나라고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10몇 년 동안. 그 사이 바뀌었겠죠. 예, 그래서 네. 모바일 게임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물론 완전 망했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벤처 사업가가 벤처의 다른 영역을 하면 꼭 성공하지만 않는다. 아무래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성공률 자체가 높을 수는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좀 어느 정도 과도한 자신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번 크게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난 뭘 해도 돼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쇄 창업자들 보면 그런 자신감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안 되는 그런 업종에 가서라도 나는 혁신 포인트를 찾아서 난 되게끔 만든다. 그래서 하시는데 나중에 다들 겸손해지죠.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모바일 게임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F&B 쪽으로 갔어요. 네네네. 푸드 네. 쪽으로 베버리지 쪽으로 네네. 갔는데 그래서 카페를 엄청 크게 차렸어요. 정말 네. 뭐 한 3, 4층짜리 카페. 네. 건물 통으로 빌려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떡해. 그분이 저한테 만날 때는 여기 있는 빵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인테리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그래서 제가 보고 정말 뉴요크보다 더 좋습니다. 잠깐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말하지 않을게요. 얘기했는데 그분이 딱 검색을 하시더니 무슨 뉴요크야. 우리가 10배 낫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다 몇 달 전에 봤는데 역시 F&B는 어려워. 사람 관리부터가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 자신감은 적당할 때 그렇죠, 가장 그렇죠.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꼭 사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투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죠. 벤처 투자로 가시는 분들인데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돈을 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잘 아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가진 노하우라든지 그런 인맥을 생태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크다고 보는데 뭔데요? 창업보다 힘들진 않거든요. 잠깐만 이거 나가 됩니까? 물론 말씀해 물론 투자도 보시죠. 엄청나게 힘들고 힘들죠. 네. 수익률 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진입 장벽 자체는 창업만큼 어마어마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특히 자기가 100% 지분을 가진 투자사라면 뭐 벤처 투자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뭐 성과 압박 덜 받아도 되니까 그쵸. 그래서 좀 크게 엑시트하신 분들은 벤처 투자로 전업을 많이 하기도 하죠. 뭐 대표적으로 권덕윤 뭐 대표님이라든지 유명하신 분이죠. 이택경 메시업 엔젤스 대표님이라든지 류정희 퓨처플레이 대표님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엑시트를 통해 돈을 버셨고 이거를 벤처 투자와 연결함으로써 실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고민과 이런 게 많으시겠지만 창업자만큼의 엄청난 프레셔는 느끼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멋있잖아요. 예. 후배들 돕는 그 모양새가 아름답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아직 현역에 계신 창업자들 중에서도 제가 가끔 물어봐요. 술 마시면서 엑시트하면 뭐 하실 거예요? 네, 뭐 하신대요? 하면 대부분 다 벤처 투자라고. 이걸 자기가 가진 돈을 이제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막 영리적인 활동
외에도 좀 막 돈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 뭐 이전에 하고 싶었던 비전 이런 거에 그렇죠. 좀 힘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창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외, 감정 네네네. 그리고 또 부채감, 뭐 사회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예를 들면 김봉진 배달의 민족 네네. 대표님이 대표적인데 그분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돈은 벌면 독이 생긴다. 근데 그거를 기부와 사회공을 통해 독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뭐 본인도 뭐 주변 사람에게 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김봉진 창업자는 뭐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엄청. 하시고 네. 정말 많이 창업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하네. 그래서 그런 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재용 다음 창업자도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유명하시죠. 그래서 예. 그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관여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쏘가 들어간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많죠. 근데 쏘가 그 소사이어티의 약자래요. 사회. 그 뜻이었군요. 예, 네. 그의 약자라서 자기는 좀 사회 활동 그 기업 자체가 사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례는 김정호 네이버 창업자 공동 창업자가 네네네. 계신데 이분은 좀 뭐랄까 그 장애우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네. 이분들을 위해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네네네. 하기도 해요. 베어베터라는 네네. 회사인데 그 발달 장애우 분들을 네네네. 모셔서 뭐 쿠키라든지 아니면 사회용품 만드는 그런 네네네. 회사를 하고 계시고 또 월급을 안 가져가세요 그분이. 그래서 좀 자기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멋있으시다. 여러 벤처 네네. 기업에 납품을 해서 좀 일자리 창출하는 뭐 직원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다들 되게 멋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아름다운 롤모델인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약간 좀 좋은 모습 봤는데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이랄지 아니면은 좀 사람이 힘드니까 막 뭐 잠수 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정말 찾기 힘들어요. 대개는 활동을 하세요. 왜냐면 DNA가 발현되니까. 근데 진짜? 아주 가끔씩 정말 계획적으로 혹은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게 아예 활동을 끊는 분도 계세요. 전찬웅 조이맥스 창업자가 대표적인데 네네네. 위메이드 한 800억 원 규모로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뉴스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 취재원들을 통해서도 단 한 번도 뭘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안 계신가? 그조차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닐 텐데 아예 속세와 연을 끊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창업자 분이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전언으로 들었어요. 직접 얘기는 안 했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뭐냐면 자기는 제주도가 좋다. 제주도에 계시나 보네. 왜냐면 제주도에 계시나 보네. 서울에 있으면 계속 연락 온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데 연락 안 와요? 근데 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것도 아닌데. 만나자 이렇게 하면 나 제주도에 있어라고 하면 뭐 제주도에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좀 뭐랄까 주목받고 있는 삶에 부담을 느끼는지 그리고 주변 관계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그림자 좀 어두운 구석이구나 엑시트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약간 속세를 끊고 뭐 은퇴 같은 거 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뭐 돌아오는데 근데 뭐 새로 사업을 차리거나 놀랍게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의 번복이기 때문에 뭐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인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쵸. 왜 돌아와?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겠죠. 근데 부른 경우가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있죠. 큰 경우들이 몇 번 있죠. 대표적으로 2번 있어요. 첫 번째가 미국에서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다시 초빙한 케이스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커먼 와서 회사를 그때 엄청 위기였는데 그때 제품군 싹 다 날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투자를 받고 완전 숙적과 같았는데 그래서 투자를 받고 회사를 회상시키고 지금은 뭐 애플은 뭐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이런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넷마블이 그랬어요. 맞죠. 그 방준혁 의장이
넷마블을 CJ에 한 900억 정도의 매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 빠이빠이 하고 네. 그분은 바로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죠. 예, 이제 투자자로서 네. 그냥 활동을 소소하게 하셨는데 CJ가 넷마블을 잘 컨트롤 못했어요. 그래서 넷마블이 막 쭉쭉쭉쭉 비즈니스가 악화되면서 못 참겠다 깨꼬리. 그래서 헬프콜을 불렀죠. 미스터 방. 미스터 방 컴백하십시오. 그래서 미스터 방이 컴백하겠다. 대신에 나는 그냥 갈 순 없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다. 네. 내가 지분을 좋은 조건으로 재매입하게끔 그렇게 세팅해달라. 그래서 넷마블 자체 지분을 다시 사진 않았고 넷마블 자회사의 지분을 다시 샀어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죠. 이 자기가 이 넷마블을 잘 회생시킨다면 그 좋은 조건으로 그 지분 수합을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내가 대주주에 오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크게 주요하면서 넷마블의 대주주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대주주는 못 됐어요. 물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분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방준혁 창업자는 넷마블을 다 팔고 다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산. 그리고 넷마블은 나중에 10조 원 규모로 상장함으로써 뭐 엄청난 거부가 됐죠. 이런 사례도. 근데 정말 이건 케이스 스터디에 나올 만한 NBA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이라고. 나중에는 뭐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다 다채롭게 사시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도 있을지 궁금해요. 창업자이시지만 이제 창업자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처럼 소소한 젖은 낙엽 같은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가신 분은 없을까? 꽤 있어요. 그런 분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많진 않은데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병규 크래프톤 창업자가 과거에 네오이즈라는 회사를 만들었었잖아요. 네오이즈를 만들었을 때 여러 명이랑 창업을 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네오이즈가 뭐 상장이 되고 나서 돈을 크게 버셨대요. 그런데 대기업에 취업을 했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요? 100억대 자산가인데. 왜죠? 그래서 장병규 창업자가 물어봤대요. 야, 너 왜 너 대기업 가냐? 그냥 창업해 너도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분이 정말 시적인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직장인일 때가 마음이 편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창업의 삶은 정말 뭐 지옥불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그런 거랑 같기 때문에 뭐 공감하고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도 직장인을 했을 때 더 큰 성과를 낸 분도 계세요. 뭐,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네, 그렇죠. 저희가 있었던 리디에서도 박종일 체크틀 접대 창업자는 리디에 가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하시잖아요. 웹툰 사업을 지금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직장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위성님이라고 세나클 소프트라는 회사의 창업자도 있는데 이분은 과거에 창업을 하다가 아쉽게도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로 이렇게 직장인 생활을 하셨는데 이때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MVP라는 자회사의 그 검색 사업부를 맡게 되셨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네이버에서 전설적인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멋있네요, 이것도. 직장인으로서 정말 두각을 나타낸 그런 케이스가 있고 신중우 라인 대표님도 비슷해요. 그분은 그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의 공동 창업자였는데 이게 네이버에 팔리고 나서 계속 여러 역할을 하시다가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가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직장인일 때 정말 두각을 나타낸 그런 사람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창업자의 삶과 직장인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엄청 다르게 보이지만 그 마음가짐에 따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주도적으로 내가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마인드만 있다면 저는 뭘 하더라도 정말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고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저 같은 직장인에게도 굉장히 와닿네. 저도 그 두 분을 보면서 3프로에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야망으로 차 있는. 지금 그렇게 아쉬워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네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슈퍼 직장인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랄까
먹고 살려고 일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예.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분들은 뭐 창업자 직장인을 동시한 창작인이죠. 창작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되게 멋있는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근데 이제 창업자가 꼭 멋있는 것만 거창한 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도 소소한 거 그렇죠. 하는 삶도 솔직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네. 허민 UMF 창업자. 아 맞네. 과거에는 네오플 창업자였죠. 예.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인과 같은 분이죠. 굉장히 특이하신 네, 분. 대체할 단어를 찾지 못하겠네요. 네. 엄청 훌륭한 분인 건 뭐 네. 맞고요. 근데 여기 추가로 좀 얘기하자면 기인인데 이분은 네오플이라는 회사를 넥슨에 한 3천억 원 규모로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가시고 미국으로. 미국에서 뭐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기에 투자했는데 그때 시점이 정말 운 좋게도 네. 서브프라임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 싸게 사서 엄청 비싸게 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더 큰 부자가 되었네요. 그래서 뭐 재테크로서 엄청난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뭐 하셨나요? 첫 번째로는 버클리 음대로 가서 음대를 갔어요? 음악을 배우시고. 근데 어울리긴 하네요. 네. 머리 기시니까 정말 뭐 너무 멋있으시지만 뭐 정말 피리 불어도 너무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요. 무슨 음악 뭐 배우셨을지 궁금하네요. 작곡을 배웠을까 악기를 배웠을까?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엔 그분이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야구부에 있었고, 진짜요? 서울대에서도 야구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정식 야구부는 아니고 뭐 약간 서클과 같은 그런 야구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못다한 야구 선수의 꿈을 뭐 이루겠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너클볼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십니다. 너클볼. 와 진짜요? 너클볼 대가에게 과외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독립 리그에 데뷔를 하셨어요. 투수로서. 데뷔를 또 했어요? 데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승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개인 사무실에 야구볼을 던지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샤워실도 있으시고. 그럼 되게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 넓어야 되잖아요. 야구공 던질 만한 공간. 지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야구공 던지 너클볼 보여주기도 하고. 와 합니다. 진짜 기인이네요. 멋있는 기인. 이후에도 그분은 뭐 그 야구단의 뭐 구단주가 되기도 하고 뭐 근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뭐 어쨌든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는 뭐 이런 분이신데 풍문하네 풍문하. 그래서 근데 의외로 창업자들 중에서 이런 기인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흔하지 않으니까 기인이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창업자들이 노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 그냥 이런 곳에서 이렇게 뭐 일하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난 대기업이 편해.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현명한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육아라든지 가족을 이룬다든지 소중하죠. 지인과의 만남이라든지 지금까지는 못했었는데 이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정말 뭐 기인처럼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도 많지 않다. 그리고 뭐 또 생각나는데 뭐예요? 얘기해주세요. 연예인하고 뭐 썸도 돌았어요.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근데 뭐 어때요? 뭐 만날 수도 그렇죠. 있죠. 뭐 어떻습니까? 뭐 그건 그렇죠. 제가 방송 끝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뭐 하는데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명과 암이 있다면 아무래도 명 쪽이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조금 진중한 모드로 그렇죠. 어두운 이야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좀 독자분들한테 좀 약간 어쨌든 경각심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조금 어두운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 새드 스토리. 강훈 할리스커피 창업자가 대표적인데 그분이 별명이 커피 왕이었어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계속 성공을 거두신 할리스 커피도 만드시고 또 카페벤을 만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공동 창업이 아닌 뭐 본인이 총 떨면은 오너 창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망고6라는 뭐 여러분도 기억납니다. 아시는 주스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재무 관리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고와 경제난을 호소하시면서 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쪽에서 유독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뭐 오세린 봉그스밥 버거 대표라든지 이영석 총각내 야채 대표라든지 이분들은 매각 후에 그런 건 아닌데 뭐 마약 투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이라든지 이런 노이즈에 계속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헐값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몰래 매각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좀 대표가 이렇게 이래버리면 가맹점주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명을 얻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안타까운 사례네요. 그리고 유정한 몽드드 창업자라는 분이 있는데 몽드드는 그 아기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분이 굉장히 매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인수합병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조폭하고도 뭐 연결돼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분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으셨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좀 일찍이 좀 이렇게 생을 떠나셨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랄까 아무래도 뭐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멘탈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고독감을 주는데 여기에 엑시트라는 그런 이벤트가 섞이면 좀 뭐랄까 평정심을 잃을 수가 있고 이것이 좀 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고 좀 이런 거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스타트업 엑시트라는 게 되게 큰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스타트업 엑시트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미리 마인드 세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마무리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평소에 바라보고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엑시트라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이야기 그랬죠. 그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먹튀. 그래서 창업자가 뭐 돈 받고 이렇게 나르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창업자가 남아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재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건 굉장히 아름답게 부를 획득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번 돈을 뭐 일부 직원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직원들도 나가서 창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계속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피한 그런 결말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좋은 사례들을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창업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좀 창업자가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멘탈 케어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자라든지 뭐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이라든지 이들도 좀 나쁘게 보지 말고 호의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달의 민족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은 시선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 게르만 민족이 팔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쪽에 전화해서 그쪽에 전화해서 취재를 했을 때 축하드립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축하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처음이라고요? 다들 기자들이 뭐 특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왜 팔았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이고,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M&A가 이루어지면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업자도 예전에는 매각을 하고 정말 숨거나 아니면 뭐 이랬었는데 지금 당당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 그 결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더 좋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휴식을 취하다가 재창업을 하고 사회기여도 하고 뭐 이러면 더더욱 좋겠죠. 이런 사례가 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말 느끼는 게 많네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창업자분들 엑시트하고 나서도 활발하게 정말 남들 시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셔야 사실 한국 사회에도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는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기업을 뭐랄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직장 이런 걸로 보면
좀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기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랄까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도구일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사람들이 뭐 기업을 오랫동안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에 맞는 그런 핏이 네. 맞는 이런 기업에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매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 시간에 스타트업 지분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분 구조를 잘 세팅하면 정말 모두가 해피해질 수가 있는 게 M&A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더욱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나 동의를 하고요.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트업 지분 구조 어떻게 나눠야 할까 얘기하면서 네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용식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아우스쇼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실질적인 주제,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주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듭 얘기하자면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예. 점심을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 좋고,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근데 예. 여기 퇴근이 없다는 게 조금 스타트업 시니까 네, 퇴근하면서 듣는 그건 없는데 어쨌든 네, 언제 육아를 들어도 하면서 좋다. 들어도 좋고, 육아를 무슨 얘기를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네.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밌고 실질적인 주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아스쇼 계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